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통합사회 최성주입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3월 모의고사 주요 문항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3월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만 위주로 주요 문항 해설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1번 문항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4번 문항이에요. 다음 가상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하는데, 읽어보면 자네가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네 라고 하면서 행복이란 인간의 영혼 중에서 이성과 관련된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네 이러고 있어요. 자, 요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 생명의 기능, 운동과 감각의 기능, 이성의 기능,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성의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봐봐, 생명의 능력은 식물한테도 있고 동물한테도 있단 말이지. 또 운동,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능력은 동물한테도 있어. 근데 오로지 인간만 가진 능력이 바로 이성의 기능이란 말이야.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다르게 이성적인 사고,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존엄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래서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인간이 행복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판단을 통해서 도덕적 행위가 뭔지를 우리는 파악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실천한다면 좋은 품성, 다시 말하면 덕, 아레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맞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현실 세계에서는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랬냐? 아니잖아, 얘들아. 내가 뭐가 옳은 건지 이성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걸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좋은 품성은 한 번의 도덕적 행위만으로 완성이 될까? 아니지. 여기서 지금 반복적, 실천, 습관화가 중요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동그라미 3번.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행복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행복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라고 바뀌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도덕적 행위를 습관화,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네. 여러 번 반복해서 습관화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말했지.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얘들아. 인간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건 행복과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관련이 있지. 근데 인간의 기능 중에서 생명의 기능? 아니고요. 운동의 기능? 그것도 아니고 이성, 그지?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래. 읽어보시면 오늘날 인류는 심각한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는 인간과 평등한 구성원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대요. 그러면 요거 통합사회 2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인간 중심주의랑 생태 중심주의 중에서 생태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입장이 될 거예요. 얘들아,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랑 그 다음에 자연이 있으면 인간을 더 우월하게 보는 입장이란 말이지. 근데 반대로 생태 중심주의는 그래, 인간과 자연은 누가 더 우월할 것 없이 그냥 하나의 공동체다. 얘도 소중하고 얘도 소중한 존재야 라고 보는 게 바로 생태 중심주의의 입장이었어요. 하트를 그려볼까? 괜찮겠지? 자, 그러면은 보기로 갈게. 자, 기억. 자연의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맞죠? 인간이나 자연이나 똑같이 소중하다 라고 했어. 두 번째, 자연은 인간의 소유물 아니고요. 자연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존재다. 이런 걸 우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혹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자연은 인간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냐? 요거는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었으니까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 자, 10번. 요거는 이제
지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가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 자, 보니까 1부 환상의 섬 산토리니야.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보여준 그 사진 아니냐 얘들아? 나나나나나나나 하는 포카리 스웨트 CF가 떠오르는 엄청 쾌청한 그리스의 사진. 쨍쨍한 날씨와 하얀 벽의 집들과 파란색 지붕이 있는 그 사진 우리 많이 봤었고요. 두 번째 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나와 있어. 이거는 뭐야? 지중해성 기후에 수목 농업이 유명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공부했었던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가에는 얘들아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어떤 지역?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들어가면 되겠다. 얘들아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뭐야? 네, 특징. 얘는요 여름, 겨울 구분을 해보자면 여름에는 고온, 당연하지. 여름이니까 고온하면서 습해 아니면 건조해. 이거 완전 중요하다 했잖아. 고온,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쨍쨍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반면 겨울은 어때요? 겨울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온난한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엄청 춥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얘네는 살짝 따뜻한 편이다 라는 소리예요. 왜 그래? 왜? 왜냐하면 위도상 편서풍의 영향을 받잖아. 바다에서 편서풍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그 바다의 온도가 어때? 난류 따뜻한 바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난하고 동시에 바닷바람이 계속 불어오니까 습윤하게 됩니다. 괜찮지? 그러니까 얘들아 여름이 고온 건조하니까 뭐 하기 좋아? 올리브, 토마토 뭐 이런 수목 농업 하기 좋은 거란 말이야. 과일이 엄청 달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비도 조금 오고 하니까 농업을 할 수 있어. 밀과 보리 같은 곡물 농업이 겨울에 잘 이루어진다라고 공부를 했답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겨울이 춥고 건조 아니고 온난 수분이라 했고, 두 번째, 여름이 덥고 건조, 고온 건조 맞네요. 정답 2번 고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좀 복습을 해볼게. 여름이 서늘하면서 습하대. 이거는 어떤 기후의 특징이었냐 하면 지중해성 기후 바로 위에 있는 서한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영국 같은 국가인데 1년 내내 비가 부슬부슬 계속 오니까 연중 수분하잖아. 그러니까 여름도 상대적으로 비가 오니까 서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괜찮지? 자, 동그라미 4번. 1년 내내 스콜이 내려요. 얘들아, 스콜은 어디서 내리는 거? 열대기후에서 내리는 거였지. 특히 어디? 열대기후 중에서도 가장 상승기류가 많이 발생하는, 너무 더워서 상승기류가 많이 발생하는 열대 우림에서 가장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1년 내내 봄 같은 날씨가 나타나요. 요거는 우리 열대 고산기후의 특징이었어. 그걸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상춘. 1년 내내 봄 같다. 항상 봄춘 해서 상춘기후라고 공부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3번 보자. 아이고, 해설 강의인데 모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습관이 나와버렸네. 자, 13번을 보도록 할게. 자, A, B는 각각 아프리카 아니면 유럽 둘 중에 하나인데 대륙별 인구 변화와 전망을 나타내고 있어. 얘들아, 우리 이거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의 인구 변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선진국이랑 걔너고 뭐에 해당하겠어? 선진국, 유럽,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이렇게 해당을 하겠지. 자, 얘네는 인구 변화의 특징이 서로 완전 달라. 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산업혁명 일어나고 할 때 발전을 많이 했단 말이야. 발전이 이미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졌어. 의료기술도 이미 다 너무 많이 잘 발달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어 안 죽어 사람들이? 안 죽어요. 고령화 시대잖아 요즘에? 사람들이 안 죽어. 근데 애를 많이 낳아 안 낳아? 안 낳아 얘들아.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 요즘에 애를 겁나 안 낳는데 사망률은 또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구 변화가 막 그렇게 이렇게 막 폭증하지를 않아.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때? 여기는 아직도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 모습처럼 아직도 애를 막 엄청 많이 낳는단 말이야. 출산율이 상당히 높고, 대신에 여기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의료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또 과거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좀 덜 죽어요. 그러면 덜 죽는데
애는 아직도 미친 듯이 낳는다. 그럼 인구가 대폭증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개도국의 특징이었어. 그러면 A랑 B를 보면 이 그래프가 어때? 짜자잔, 얘는 이렇게 겁나 폭증하는 모습, 인구가.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그냥 인구가 고만고만하게 유지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유럽, 여기가 아프리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가볼게. 자,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요. 맞는 선지. 두 번째,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출산율이 높아요. 아직도 애를 미친 듯이 많이 낳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가난했던 시절에 애를 너무 많이 낳아서 뭐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막 이런 거 있었지. 뭐 그런 상황이란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유럽은요 아프리카보다 경제 발전 수준이 높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요 아프리카보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낮아요? 아니지. 지금 선진국들은 사람들이 안 죽는다니까. 고령화 사회야. 그러니까는 정답은 갑병에서 2번 골라주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걸 해야 돼. 이제는 아이들이 잘 안 태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발도상국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는 잘 안 태어나고 이제 늙어가는 고령화 사회니까 실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지금 이제 직업을 잘못 택한 거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군수가 어쩌고저쩌고 공약을 제시했어. 막 수다를 떨다가 의리가, 야, 그게 군수 마음대로 되겠니? 정책이 시행되려면 A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A가 뭔지를 알려면 대한민국의 법 규범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법 규범을 누가 제정할 수 있는지 그 제정권자를 알아야겠지. 자, 법 규범의 위계질서 한번 써볼까요? 우리나라 법들 중에서 1장 최고법은 누구? 헌법이지. 국가의 기틀이자 기본이 되는 헌법이 최고법이야. 최고법.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그 밑에 명령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바로 조례. 그리고 마지막 꼴찌가 규칙. 이렇게 법규범의 위계질서가 설정되어 있어. 그러니까는 헌법이 제일 최고법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 즉각 법률을 폐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정권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헌법은 누가 만들게? 누구한테 제정권이 있게? 개념상으로 헌법의 제정권자는 국민입니다. 선생님, 저는 헌법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얘들아, 우리나라는 헌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쳐야 돼.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걸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정권자가 국민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법률은 어디서 만드냐? 입법부에서 만들잖아. 의회에서 만들어요. 국회. 그 다음에 명령은 행정부가 발표하는 겁니다. 대통령령, 각부 장관령 이런 거. 그 다음에 조례는 다시 의회에서 만드는데, 국회는 국가의 의회야. 중앙정부에 있는 의회를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방정부들도 있단 말이야.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 서울시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야.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가 있는 거고 서울시장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경기도 같은 도들도 경기도지사가 있고 경기도 의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자치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국가 전체는 국회, 행정부, 대통령이장,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슷하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짱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례는 지방의회가 바로 그 제정권자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이 제정권자예요.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의회에 해당하는 거고, 얘랑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놈인 거지. 알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A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은 조례를 제정해야 돼. 누가? 지방의회가 되겠네. 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야? 아니지. 의회는 의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건 누군데? 그래, 행정부가 집행기관이지. 얘가 집행.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얘가 또 집행기관이 되는 거겠지요. 요 두 놈은 의결기관이 되는 거고. 쓸까? 자, 됐으면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게. 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군수래. 얘들아,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 지방자치단체장. 너무 길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했다는 게 아니야. 이건 뭐예요? 지방선거 한 거지.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그래서 이거는 지방선거로 바뀌어야 말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맞는 선지가 드디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군수는 디귿.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나요? 얘들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안 심의 확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이거는 의결기관, 의회의 권한이란 말이야. 이 사람은 무슨 권한이 있는데 얘는 의결된 예산안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니까 여기 집행기관이니까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 뿐이고. 됐죠? 그래서 못 틀린 선지. 마지막 리을은 조례는 군수가 제정할 수 없어요. 의회의 권한입니다. 군수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 요거 규칙 제정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정답 3번 골라주시고 넘어갈게요. 16번. 다음 자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화의 속성을 고르래. 얘들아, 문화의 속성은 이거는 사실 통합사회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사회문화에, 고3 가면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 근데 한번 같이 볼게. 자, 땡땡 지역에서 맨손으로 식사하는 문화가 형성된 배경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연관되어 있대요. 사실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고 이 한 문장으로 바로 문화의 속성 뭔지 고를 수 있어. 어떤 한 문화는 자기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얽혀져서 결합되어서 나타난 거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이러한 문화가 그 결과로서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인과관계 얘기하는 거 문화의 총체성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 결합되어 있어, 총체성. 그러면 총체성에 대한 설명을 골라볼게요. 동그라미 1번.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야. 이거 변동성이고요. 자, 문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이 풍부해져. 이거 축적성이었고. 문화는 학습되는 거야. 이거는 말 그대로 학습성이고요. 문화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동질성을 갖게 해. 요거는 문화의 공유성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문화 요소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연결되어 있어. 정답 총체성 5번이네요. 넘어가도록 할게. 자, 마지막 18번이야. 요거는 경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그림은 X제 시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 요인으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어. 단 X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며 수요와 공급 중 한 놈만 변했대요. 이런 거는 꼭 잘 챙겨놔야지. 단서는. 나 보니까 T+1 시기는 T 시기에 비해서 이 X제라는 제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내려갔어. 그리고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 또한 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X제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가격이 될 거고 여기가 거래량이 될 텐데 자, X제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지. 이게 수요 곡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려주면 되겠다. 자, 그럼 얘들아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떨어지려면 수요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공급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봐. 생각했니? 봐봐. 원래 우리는 수요, 사고 싶은 마음과 공급, 팔고 싶은 마음이 딱 만나는 이 지점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량도 정해지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시장 가격도 저절로 정해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점이 움직였다라는 소리입니다. 거래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내려갔대.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일단 공급이 변했다라고 생각해 볼게. 공급과 수요 중에 하나만 변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공급이 변했다라고 치면 자, 공급은 어떻게 변해야 가격도 내려가고 거래량도 줄어들까? 첫 번째, 공급이 늘었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러면 시장 거래량이랑 시장 가격이 여기서 형성이 될 텐데 이 경우 가격은 내려갔지만 거래량은 늘어나 버리잖아. 그럼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지. 마찬가지로 공급이 줄어들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할 텐데 어때? 그러면 웬걸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공급 곡선은 움직일 수가 없겠구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네. 공급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잖아. 됐지? 자, 그러면 공급이 움직인 게 아니다라는 게 확정이 됐고 그럼 수요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슉. 자, 가격, 거래량, 다시 한번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기존의 거래량과 가격에 비해서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줄어들었네. 아하,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수요가 줄어들어야 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선생님, 수요가 늘어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나요? 한번 해보면 돼. 자,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칠게.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지? 뭐 오른쪽으로 이동이나 위로 이동이나 같은 말이야.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가격 올라가요. 거래량도 늘어나요. 이거랑 완전히 정반대네. 그러면은 수요는 늘지는 않았구나. 수요가 내려갔구나. 수요가 내려간 거에 해당하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지? 자, 가볼게요. 1번. 인구가 증가한대. 얘들아, 인구가 증가하면 소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수요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술의 혁신이래. 생산 기술의 혁신. 얘들아, 생산은 공급 측면에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지. 생산 기술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왜?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소리니까. 동그라미 3번. 공급자의 수 증가. 다시 말하면 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 많아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겠지. 자, 동그라미 4번. 소비자의 선호도 감소래. X재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감소하면 이거 살라고 한다는 거야? 이제 안 살라고 한다는 거야? 안 살라고 한다는 거잖아. 그럼 수요가 줄어들겠네요. 정답 나왔어. 수요가 줄었어요. 4번 골라주시면 되고 마지막 동그라미 5번. 생산재료 가격의 상승이래. 얘들아, 생산재료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어떻게 될까? 그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너네가 식당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봐라. 내가 원래 빵 10개를 만드는데 10만 원이 들었어. 근데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은 내가 이제 똑같이 10만 원을 들여도 밀가루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빵을 5개밖에 못 만든단 말이야. 그럼 공급이 감소합니다. 아무튼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변화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미안.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014학년도 3월 통합사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다뤄봤어요. 그러면 고생을 했고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자. 안녕.